새벽 5시 50분 65세 순옥 씨는 오늘도 손주를 위해 분유를 끓입니다. 6년째 계속된 일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엄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아이, 제 아들이 아니래요. 6년간 친손주라고 믿고 키운 아이가 남의 아이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같은 봄철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화목해 보이는 가정도 속사정은 모르는 법입니다. 최근 친자 확인 검사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셨나요? 혈연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가족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핏줄일까요?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손주 돌봄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순옥 씨의 가슴 아픈 실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평범한 시어머니 순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새벽 5시 50분, 아직 해가 뜨기 전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떴어요. 알람 시계 소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부엌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밥을 짓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밥을 먹여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손주 분유를 준비했어요. 분유 온도를 맞추고 젖병을 소독하고 이유식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도 금세 나갔어요. 직장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여자분들은 다들 일을 하시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갓난아기가 집에 혼자 남는 거죠. 당연히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도와달라고 하더니 어느새 6년이 지났네요. 아이가 울면 바로 달려갔어요.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젖은 건지, 아픈 건지, 아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에 업고 집안일을 했어요. 한 손으로는 아이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걸레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아이가 잠들면 재빨리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깨면 또 모든 걸 멈춰야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아이가 돌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열이 나더라고요. 밤새 간호하느라 한잠도 못 잤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여주고 해열제 먹이고 체온 재고 새벽 4시까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만 잠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밤새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매일 며느리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아이가 밥 먹는 모습, 놀고 있는 모습, 잠자는 모습까지. 엄마가 아이를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지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유식을 잘 먹었다고,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고, 처음으로 혼자 걸었다고, 아이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주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그때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이가 저를 향해 팔을 벌리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밤새 돌봐서 몸이 아픈 것도, 끼니를 거르는 일도 모두 잊었어요.
아이 첫 생일날을 특히 기억해요. 돌잔치를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돌떡을 만들고 아이 옷을 예쁘게 입혀주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날 아이가 돌잡이에서 붓을 잡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바랐어요.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말이에요. 친구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나이 들어서 손주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게 웃어주고 제 품에서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힘이 났어요. 이 아이가 제 생의 기쁨이었거든요. 아들이 어릴 때 직장 때문에 많이 돌봐주지 못했는데 손주만큼은 온 정성을 다해 키우고 싶었습니다. 겨울에는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밤새 걱정했어요. 방 온도를 맞춰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코가 막히지 않게 자세를 바꿔주고 제 잠은 뒷전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모기에 물릴까봐 모기장을 쳐주고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조심했어요. 아이의 안전이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아이가 2살, 3살 되면서 점점 말도 늘고 걸음도 늘었어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아이가 제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할머니가 최고라고 할 때, 그런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저는 아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아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했어요. 혈육이 아니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혈육이라고 믿었죠. 내 아들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핏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손주를 보자마자 안아주고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물어보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를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듯이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밥을 흘리면 웃으면서 닦아주던 아들이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무표정하게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가도 어색하게 받아주는 게 보였어요.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달까요. 아이도 그걸 느꼈는지 점점 아빠보다는 저에게만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어요. 야근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했지만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더라고요.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제게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눈을 빨갛게 충혈시키며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6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가 매일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기던 그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은 계속 설명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들어서 몰래 검사를 받았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확실하다고. 그 모든 말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리기만 했어요. 그날 밤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아이 방으로 가서 잠든 모습을 보니 더 복잡했어요.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니요. 그동안 제가 쏟았던 사랑이, 밤새 간병했던 시간들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닮지 않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눈 모양도 다르고 코 모양도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제야 알아차린 건지. 사실 예전에도 가끔 생각은 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냥 며느리를 닮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때부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야근이 유독 많았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연락이 안 됐던 날들이 언제였는지, 아이가 태어나기 전 며느리의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임신 중에도 회사 일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혼자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이가 1살 무렵이었는데 며느리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아이를 보고 누구를 닮았냐고 물어봤는데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그냥 아직 어려서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그때 표정이 참 어색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점점 변해갔어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울면 달려가서 달래주던 아들이 이제는 아이가 울어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피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보는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바쁘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아들과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건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피한다는 걸 아이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전보다 더 저에게만 매달렸고 아빠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닌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된 건가요? 아니면 핏줄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키운 이 시간들에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어요. 저도 옆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6년 동안 아이를 키운 건 저니까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실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어요. 며느리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아이가 자기 친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울거나 사과하는 대신에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일에만 몰두해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외로웠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분명히 자기인데 왜 우리를 탓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위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한 건 아들이니까 자기가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제가 아이를 돌본 것도 자기가 부탁해서 한 거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니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6년 동안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다니요.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것도, 새벽에 깨서 분유를 탄 것도, 기저귀를 갈아준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인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그동안 자기 일만 하면서 편안하게 지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아이가 3살 때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갔다 온 날도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회사에 나갔어요. 저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가 열에 시달리며 보채는 걸 달래느라 제 체력도 한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부탁한 거라고 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태도에 실망한 것 같았어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까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만스러웠다고,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결국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더라고요.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으면서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였구나 싶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며느리가 유책 배우자라서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들이 유리하다고 해도 제 마음은 정리가 안 됐어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따르던 그 아이가 이제 남의 집 아이가 되는 건가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아이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처음 걸음마할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모든 순간에 제가 함께 있었어요.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이제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계속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양육비를 아들이 줘야 한다고, 자기가 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아이 편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불안해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저에게 매달렸어요. 마치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집안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짐을 싸면서도 끝까지 당당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고마웠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아이를 돌봐준 제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떠났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저희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안 오는지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품에 안기던 그 아이가
이제 남의 아이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원 안은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달라고, 양육비를 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불륜이라는 유책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긴 거였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새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았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이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를 타려고 부엌으로 나갔다가 아이가 없다는 걸 깨닫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6년 동안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들은 저보다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시원해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동안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해서 6년 동안의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장난감을 들고 말이에요. 할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건지, 아이가 혼자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반가웠어요. 아이를 안아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 안아주는 게 맞는 건지 모든 게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저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떠오른 기억이 있어요. 아이가 4살 때였는데 제가 감기로 며칠 알아누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제 방으로 와서 이마에 손을 대고 아프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져와서 이거 보면 빨리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 그림에는 저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오더라고요.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어색하게 인사는 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가끔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가끔씩 아이가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는 여전히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저도 그 아이를 손주처럼 대했습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은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제 남의 아이라며 너무 애착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6년 동안 키운 정이 어디 가겠어요. 아들도 나중에는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대해주기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가족일까요?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과 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족일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아이와 보낸 6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쏟은 사랑도, 아이가 제게 준 기쁨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며느리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처는 깊지만 사랑만은 진짜였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아이가 놀러 와요.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면 반갑습니다. 아이도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거든요. 예전처럼 제 품에 안기지는 않지만 여전히 할머니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해줘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남의 아이한테 왜 그렇게 신경 쓰냐고.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행복을 받았거든요. 아이의 첫 걸음, 첫 말, 첫 웃음.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들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것, 의심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더 소중합니다.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으로 키운 아이였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가족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본 관계가 가족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손주로 남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슬픈 일도 겪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사랑은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쏟은 사랑,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준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 것이니까요. 순옥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가 친손주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순옥 씨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은 피보다 진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이 끊어져도 사랑이라는 끈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순옥 씨처럼 묵묵히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쏟은 사랑과 정성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베푼 사랑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공자가 말했죠. 사랑하는 마음에는 위아래가 없고 진심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이에요. 핏줄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란 함께 흘린 눈물과 나눈 웃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